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 한류 혁명을 위한 버추얼 K컬처 시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게 된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명예회장 김동현입니다. 제 양력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1년에 유학을 마치고 키스트에 입사를 해서 키스트 시스템공학연구소의 가상현실 연구실장으로 이제 국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상현실 연구가 시작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게임종합지원센터 소장을 맡기도 했고 세종대에서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 제목에서 2차 한류혁명이라고 하니까 그럼 1차 한류혁명은 언젠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대략 추측해서 다 아시겠지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대통령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한류가 국가 정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 지도자들 중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7년에 백범일지 중에 나의 소원 3 내가 원하는 나라에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는 군사력이 세지는 것보다 문화 강국이 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제 이런 방향을 정해주신 거죠. 그 이후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오히려 사정검열 대상으로 그 군사정권에서 계속 억압을 받는 게 이제 문화산업 쪽이었죠. 그러다가 1996년에 영화의 사전검열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은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검열 폐지라고 말만 하고 후속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998년하고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평행이론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98년에는 IMF 국난을 극복하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방향을 제시를 했고 2025년에는 내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면서 K컬처를 세계 5대 문화 강국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화산업이 과연 기존의 제조산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기존의 제조산업은 광물 자원을 에너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채굴과 가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공산품이 수상, 해상, 항공의 유통 라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비자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폐기를 해서 쓰레기가 남게 되죠. 그런데 문화산업도 이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선 문화자원을 인간의 창의력을 이용을 해서 채굴 또는 가공을 하고 거기에 요즘 첨단 기술들 가상현실, AI, IoT, 빅데이터, 5G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채굴 가공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용의 형태의 상품이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돌아가면 만약에 이제 이걸 용도 충분히 다 활용을 했다 그러면서 폐기를 하면 그냥 자연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는
그 콘텐츠 자체가 다시 피드백이 돼서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활용이 또 가능해지죠. 이런 무한 루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제가 이 문화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엔 광물 자원도 없고 에너지 자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직 갖고 있는 거라고 문화 자원, 유구한 역사에 의해서 축적된 문화 자원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 자원하고 사람 자원을 활용을 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표 도식화된 걸 이제 그 글씨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남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문화산업에서 이 한류 붐이 벌어지는데 꼭 아셔야 될 이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있는데요. 이거 1999년에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돼서 2001년에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정식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이걸 받아서 2010년에 이 협약을 비준으로 해서 2014년에는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뿐입니다. 근데 이 문화 다양성 협약의 아주 골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면 그건 WTO의 정부 보조금 규제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 상품만큼은 예외로 하자라는 게 이 문화 다양성 협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 다양성 보호, 즉 자국 문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WTO 정부 보조금 규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상품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항이죠.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콘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한테 자금 지원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반대한 이유는 미국은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문화산업 쪽에서 이미 최고의 퀄리티에 올라가 있고 시장 규모도 제일 크기 때문에 자기네가 비즈니스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이 문화 다양성 협약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문화 산업을 지원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한류 붐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98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한류 붐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각국에서도 이제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각국은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는 1947년에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란 사람하고 막스 호르크하이머란 두 사람이 공동 집필한 계몽적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문화산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화라든가 라디오 프로그램, 잡지 이런 것들이 저질스러운 대중문화다 해가지고 예술은 고귀한 것이고 대중문화는 저급하다는 논리를 피면서 문화산업은 이거는 저급한 거기 때문에 양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핀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1998년에 전 세계 최초로 문화산업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산업을 국가기관산업, 박정희 대통령 때 제철조선이 국가기관산업이 됐던 것처럼 문화산업을 국가기관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서양 선진국들은 50년 동안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보면 미국은 뭐 45년 전쟁이 끝난 이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영화나 음악 산업 이런 쪽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데 힘을 많이 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산업들을 창조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산업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문화산업하고 창조산업을 합쳐서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같은 부분을 오렌지 이코노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오렌지라는 색깔이 뭐 진취적이고 밝은 느낌을 주는 색깔이다 해서 그래서 앞으로 밝은 부분으로 산업의 비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렌지 이코노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한류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류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류 1.0은 기획을 지시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수행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 1.0이 2.0, 3.0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수행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류 1.0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계속 이어져서 1.1, 1.2, 1.3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이 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 그때부터 한류 2.0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한류 혁명이란 말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대통령 선언을 1차 한류혁명으로 보고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강국 선언을 2차 한류혁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차 한류혁명 이전, 1차 한류혁명 때 벌어진 일, 그리고 2차 한류혁명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가상융합산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메타버스 붐이 실패하면서 이 가상융합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이 많이 빠졌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실패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걸 극복을 하고 이 가상융합 산업이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한류 K컬처하고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쭉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1차 한류 혁명 이전에 1991년부터 98년까지 제가 했던 일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4년에 일본 오사카 대학에 유학을 가서 원래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도시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오사카, 교토, 도쿄 이런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3차원 데이터로 CG 데이터로 입력을 해서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쭉 했고요. 그 과정 중에 1988년에
한국의 현대산업개발에서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를 현장 설계하는데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해서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이걸 계기로 처음 보게 된 걸 겁니다. 88 올림픽 때 잠깐 그 삼성이 광고 영상에서 올림픽 경기장을 사람이 들어올리는 모습을 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의뢰해서 만들어 온 거였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프로젝트를 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현상 설계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덕분인지 1등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범단지 모델하우스를 구성을 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줄 실내 영상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CG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 현상 설계에서 떨어진 삼성그룹 계열의 사무종합설계사무소라는 곳에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제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장 그거 가서 배워오라 그래가지고 사무종합설계 직원 한 명이 저희 연구실에 파견을 와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배우면서 저하고 같이 만든 게 마침 대전 엑스포 마스터 플랜을 사무종합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해서 그걸 데이터를 갖고 대전 엑스포 93 홍보 영상을 1991년에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제 작품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석사 과정 때 일본 나라의 우리나라 남대문에 해당하는 주장문을 가상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실제로 1998년에는 실제로 복원이 됐고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디지털 헤리티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91년에 이제 들어와서 전 이제 키스트니까 과학기술처 소속이었는데 과학기술처 장관하고 문화부 이어령 장관님하고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기술로 이 문화재도 복원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 진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졸지에 아주 급작스럽게 미륵사지 서탑을 가상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층설하고 7층설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 이 9층설하고 7층설이 있는데 컴퓨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컴퓨터한테 물어봐서 9층인지 7층인지 알려달라고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그렇게 똘똘한 애들이 아니니까 그 대신 9층일 경우하고 7층일 경우를 다 그려줄 테니까 문화재 전문가들이 당신들이 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두 영상을 비교해 보고 이 미륵사지 서탑 동탑 모두 다 9층이 맞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도 이제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아니고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어서 문화재연구소에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돌탑의 경우에는 뭐 지진이 나거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무너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목조 건축물은 뭐 화재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이 전부 타버리면 뭐 아무것도 흔적도 안 남으니까 나중에 복원을 위해서라도 목조 건축은 반드시 3차원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3년에는 한샘 주방가구에서 의뢰를 해서 주방가구 전시 시스템을 이제 VR로 구현을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D 사운드 기술도 들어가서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 소리가 나오게 되거나 이제 이런 걸 다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여성이 쓰고 있는 이 HMD가 이 손에 있는 데이터 글로브하고 이게 합해서 1억 5천이었습니다, 가격이. 실시간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써야 되는데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거기다 뭐 3D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가격이 7억 5천이 들어갔어요. 장비 가격이. 한샘이 처음 구상을 했던 거는 전국에 있는 매장에다가 이 시스템을 놓고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매장마다 뭐 7억짜리 장비를 갖다 놓을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을 그 한샘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할 때 시뮬레이션용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우리나라 최초 VFX 영화인 구미호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고소영 그 배우가 여우로 변신하는 장면을 대표적인 이미지였는데 국내 최초로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특수효과 뭐 이런 거는 전부 헐리우드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소위 구미호 키즈라는 사람들이 미국 헐리우드 쪽으로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제 영화 특수효과를 배워가지고 뭐 현지에서도 취업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의 특수효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구미호 촬영 중에 이 강재규 감독이 연락이 와서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특수효과를 해달라고 해서 그 기획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기획을 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신시내 영화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미지 메이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기술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가면서 이 특수효과 쪽으로는 뭐 헐리우드에 전혀 뒤지지 않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갖게 됐죠. 그 당시에는 이게 몸통 위에서 구슬이 굴러가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3D 데이터가 필요한데 몸통 데이터에 우리나라에 3D 스캐너가 없었어요. 한 대도.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낸 게 MRI가 3D 데이터를 만드는 기계니까 MRI를 찍어서 만들자 해가지고 이 배우들이 그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가지고 그 단층 촬영한 거를 메쉬를 전부 이어붙여서 3차원 데이터를 만들어서 영상 제작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증강현실 시스템 쪽으로 지금은 뭐 드론이 뭐 간단하게 다 해결해 주지만 그 당시에 뭐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모형 헬기에다가 헬리콥터의 방향, 위치, 자세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이 십자 형태로 해서 DGPS 수신기를 달아서 이거 갖고 삼각 측량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지상으로 쏴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영상의 카메라 위치를 역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 GIS 정보들하고 이 영상하고 합쳐서 증강현실 GIS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대통령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98년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과기처 소속이니까 과기처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게 게임 산업하고 영화 산업을 정부에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건의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91년에 처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게임 따위를 육성하자고 그러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보건사회부의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어요. 위생과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뭐 지금은 뭐 법적으로도 금지고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암암리에 묵인해줬던 매춘 산업을 담당하는 과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매춘 산업하고 같은 부류로 보고 풍속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매춘 산업을 정부가 육성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게임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게. 그 와중에 이제 1998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룬다라는 모토 아래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각종 문화정책, 문화시설 기반을 조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문화산업을 국가기관산업으로 육성할 세부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제 문화관광부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중에 우선 지원 육성할 세부 산업들의 이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게임, 두 번째가 만화 애니메이션, 세 번째가 음악, 네 번째가 캐릭터, 다섯 번째가 패션 산업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영화 산업이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 영화나 드라마가 이 우선순위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담당 과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영화 드라마 산업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엔 굉장히 큰 산업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냥 숫자로만 보면 시장의 크기가 이 다른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산업에 비해서 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당 과장이 고민을 하다가 패션 산업을 뒤로 미루고 영화 드라마 산업을 위로 올려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영화 드라마 산업을 이제 우선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만약에 발표했다가는 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뭐 출판 산업이니 뭐 도자기 산업이니 뭐 이런데 뭐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날 테니까 이건 그냥 내부에서 정책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만 쓰자 해가지고 외부에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패션 산업이 좀 억울하겠지만 패션 산업은 산자부에 있는 섬유 산업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자부에 산업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문화관광부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하지만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길이 있으니 그렇게 섬유산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1순위인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게임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문화관광부에 달려가서 내가 91년부터 게임하고 영화 육성해야 된다고 아우성친 사람이니 게임 종합지원센터 설립 계획서를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까지 재가를 받아서 게임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초대 소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게임 산업을 그야말로 음지 산업에서 양지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이 한류가 성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입니다. IMF 사태로 이제 실추된 이제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극약 처방을 지시를 하신 거죠. 여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저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게임 분과로 들어갔죠. 일본 게임을 개방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을 하느냐. 전부 친일파들 아니냐 이러면서 뭐 협박 전화도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하고 나서 보니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보다가 이건 뭐냐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문화보다 우리 고유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류 붐이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게임종합지원센터도 설립 1년 만에 그전까지 수입 산업이었는데 이게 수출 산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99년에 설립하고 99년 연말에 통계를 내보니까 수입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산업이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돼서 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산업은 풍속산업 영역으로 보건사회부 위생과에서 관리하며 8개 부처에서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98년에 게임 산업을 보건사회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을 해옵니다. 1999년 1년간에 8개 부처에서 게임 관련 규제 100개 조항 이상을 개정을 하면서 규제 산업에서 정부 육성 산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설립 1년 만에 수입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세계 최초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게임 산업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 산업 진흥법을 제정을 한 것도 그렇고 해외 게임 전시회에 한국 게임관을 출품을 한 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99년에 처음 우리가 미국의 게임쇼에 갔더니 그 다음 해 2000년에 되니까는 우리나라 흉내 내에서 스코틀랜드가 또 스코틀랜드 게임관을 출품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게임 전문 케이블 TV도 있었고 게임 전문 기자단, 뭐 프로게이머, 뭐 프로게임 리그 이런 게 전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게임 분야에서 했던 일들이죠. 뭐 여러 가지 이 한류 붐하고 연관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펌프 잇 업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본 DDR을 흉내내서 만든 이제 댄싱 게임인데 이게 이제 남미 그러니까는 해외 수출이 된 거예요. 수출된 계기도 뭐냐면 오락실에서 쓰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예를 들어서 한 2년 지나서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걸 중고로 매입을 다시 합니다. 판매자가. 좀 가격을 낮춰서 중고로 해서 이제 지방 도시로 내보냅니다. 본전 다 뽑고 나서 인기가 시들해지면 지방 면 단위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펌프 인업이 인기를 끄니까 이게 2000년도에 전국에 2만 개 오락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한꺼번에. 뭐 지방 소도시뿐만이 아니라 면 단위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2, 3년 지나니까 이게 중고가 한꺼번에 몇만 개가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하다가 남미에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DDR은 팝송이 들어가 있고 펌프는 전부 한국 가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팝송의 저작권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관리가 그만큼 안 됐던 거죠. 한국 가요는 이제 음반협회가 있으니까 그 음반협회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한국 가요를 다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남미에 수출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애들이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팔린 거예요. 근데 음악이 처음 듣는 음악들인 거죠. 전부 한국 음악이니까. 이게 무슨 노래냐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케이팝의 남미 수출 시작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다운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케이팝이 남미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펌프가 딴 데는 몰라도 남미에는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아주 그 전설적인 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붐의 원천을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긴 역사 동안에 그 수많은 기록들을 다 제대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많은 소재들이 전부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하면 검색이 우선 빨라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문화원형 DB 구축 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구축이 됐죠. 지금은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좀 오래된 디지털 데이터는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 사업이 이제 일몰 사업으로 없어졌는데 그 대신 지금 이제 그 문화정보원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정식으로 디지털 자료들을 확충을 해서 그걸 서비스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를 설립을 하면서 문화부 인가를 받고 첫 번째 사업을 한 게 VR 테마파크였습니다. 그래서 판타 VR이라는 이름으로 동대문에서 DDP 바로 건너편에서 VR 테마파크를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그 자리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그 테스트 파일럿 매장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 손님도 많고 잘 진행이 되다가 첫 번째 이제 데미지를 받은 거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인건비가 2배로 늘어난 거가 있고요. 2020년 말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완전히 폭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VR 테마파크가 잘 나가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망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부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행산업이다 보니까 한번 김이 빠지면은 다시 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이 가상현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도 실패를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메타버스하고 버추얼 월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며 가상현실 기술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온 거 뭐 잘 아시다시피 SF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죠. 그러니까 SF 소설은 고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쓰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고도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 책 소설을 읽는 사람도 상당한 상상력을 갖고 읽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인문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 인문학에서는 SF 소설에서는 이럴수록 더 훌륭한 용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과학기술 용어로는 부적합한 용어예요. 과학기술 용어는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면 안 돼요. 들은 얘기인 것 같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결국은 90년대 초반에 쓰던 용어가 갑자기 2021년에 왜 부활을 했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나스닥 상장 전에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SF 소설에서 원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메타버스 그러면 온라인 게임의 한 장르로 봐요. 그중에서도 MMORPG 게임의 한 장르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얘기하는 가상세계는 그냥 그대로 버추얼 월드, 버추얼 스페이스 이런 용어를 그대로 써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뭐 가상세계,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 메타버스 이런 용어를 이제 뭐 혼용해서 쓰고요. 중국은 그 IT 분야는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니까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해서 원우주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이제 오해가 된 게 메타버스는 첨단 개념이고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진부한 개념으로 치부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에 우리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이제 총회 때 어느 회원사 대표 한 사람이 요즘 메타버스가 대세인데 우리 협회 이름도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협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메타버스는 잠깐 유행하는 단어고 한 2, 3년 있으면 아마 없어질 거라고 제가 예측했던 대로 2, 3년 만에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사라졌죠. 실제로 그 당시에 한 2020년 초부터 2021년 한 중반까지 메타버스 사용 빈도를 봤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비추비추 계속 올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반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제 그런 걸 다 반복을 하는데 그리고 버추얼 월드라는 단어도 우리나라는 잠깐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 사라지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는 꾸준히 올라가 있어요. 가상현실 기술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삐쭉 올라갈 때가 언제냐? 처음 올라갈 때가 2021년 1월에 로블록스가 나스닥 상장할 때, 그 다음에 2021년 4월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잠깐 반짝 올라갔다 또 축 내려가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한 2021년 10월에 피크를 치칩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지면서 쭉 내려가고 그냥 쓱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메타버스를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고 메타버스 육성 법도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을 처음에 손을 댄 게 2014년이죠. HMD 회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HMD 갖고서 가상현실을 하다가 이게 메타버스가 풍 뜨니까는 이제 그냥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저커버그가 자기 회사 주가 관리하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완전히 노란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버추얼 리얼리티 관심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없어지니까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꾸준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실패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메타버스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성급한 적용 시기와 부적절한 디바이스 사용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메타버스 그러면 전부 HMD 쓰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VR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VR 이퀄 HMD로 생각을 합니다. HMD를 써야 VR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심각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오해인데 우선 1995년에 1세대 가상현실 연구자들이 가상현실 기술이 가정에 보급되는 시기를 30년 후인 2025년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모든 산업의 기술 로드맵을 만들면서 가상현실 기술 로드맵을 이것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가정에 보급되는 시기를 2025년으로 예측을 했어요. 우리 1세대 가상현실 연구자들이 1990년대 중반에 HMD는 가정에 보급될 수 없는 장비라고 결론을 내고 그 대안으로 기술을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그런데 예상 시기보다 5년 빠른 21년에 충분한 컴퓨팅 파워도 확보하지 못한 채 HMD라는 1세대에서 폐기된 시각 디바이스만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보급하여 사용자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SOC, 그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하는 가상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공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 건설을 민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입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놓을 거냐, 그걸 우선 먼저 해놓고서 도시가 건설이 되면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상업행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도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은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입해서 구축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구축하지 않아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게임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외면당하게 된 거죠. 가상현실 기술을 가상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붐업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여기서 중요한 건 느끼게 한다는,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느끼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각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평형감각, 이 모든 인간의 감각이 다 동원이 되는 게 가상현실 기술이에요.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기술인 거죠. HMD만 쓰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가상현실 기술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목적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컴퓨터하고 사람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보자고요. 키보드가 있죠. 이 키보드를 이제 영어의 QWERTY 자판 배열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코티 키보드라고 그러는데,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키보드가 있는데 이 키보드는 어디서 모델링을 해온 거냐 하면 타이프라이터에서 모델링을 해온 거예요. 근데 타이프라이터는 처음 개발될 때 기계식 타이프라이터였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속도하고 컴퓨터가 계산하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런 불편한 디바이스를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인터페이스로 놓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 놓고는 컴맹이란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PC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뭐라고 했냐면 컴맹이 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컴맹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는 물건 중에 사용법을 잘 몰라서 메이커에다가 전화하면 네가 바보니까 학원 가서 배워라. 그런 물건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한다고요. 이 사용법 모른다 그러면은 학원 가서 배우라 그래요. 불합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오감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원격지에 떨어진 사람하고도 컴퓨터를 매개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자. 거기에서 시작된 게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술의 테크놀로지 트리를 보면 오감별로,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듯이 인풋 디바이스가 있고 프로세싱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 디바이스가 있죠. 이게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평행감각 쪽으로 이제 감각 기관별로 이렇게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왜 굳이 융합이란 말을 붙였는가 하면 이렇게 수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게 그 가상현실 기술이고 그거에 의해서 구현된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융합산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HMD에 대한 오해. 가상현실 기술의 시각 출력 디바이스에는 HMD가 있는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VR 고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HMD고요. 최근에는 이제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카메라를 달아서 바깥 세계 볼 수 있고 가상 세계도 같이 볼 수 있게 한 게 이제 그런 거를 비디오 시스루 HM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AR 글래스 같은 거는 학문명으로는 옵티컬 시스루 HMD예요. 이것도 HMD의 한 일종의 머리에 다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HUD가 있죠. 요즘 원래 이제 전투기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기술인데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자동차에서도 HUD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제 F-35 조종사의 헬멧이 이게 이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화면,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가림판에 헬멧 자체에 그 앞에 유리에 이제 상의 맺히게 해가지고 계기판 보려고 밑에 보고 할 새가 없잖아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적들을 보면서 계기판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고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터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곡면 디스플레이 뭐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가상현실 기술에서 쓰는 시각 출력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VR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거울에 반사된 거를 보여줘서 이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처음 개발된 게 1862년에 오페라 공연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원리를 보면은 이제 영상이 갖고 이렇게 비춰주는 이미지하고 여기 실제로 사람이 서 있는 거하고 이게 반투명 유리로 해서 반사대에서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관객들이 착각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특수효과 출력 장치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레이저로 홀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홀로그램이냐 그러니까는 또 유사 홀로그램이래요. 근데 이 유사 홀로그램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용어는 페퍼스 고스트입니다. 페퍼라는 영국 과학자가 고안한 유령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페퍼스 고스트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가정용 VR 디스플레이는 평판 디스플레이인데 200인치면 될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200인치를 역산을 하면은 세로 높이가 2.5m가 됩니다. 마침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한 거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판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그맣게 타일처럼 만들어서 그걸 여러 장을 그 현장에서 이어 붙이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초대형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뭐 이미 대세가 돼 있지만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비싸요. 입체감, 임장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정도 200인치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뭐 한 2m 앞에서 본다 그러면은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3D TV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화면이 작아서 그랬던 거예요. 뭐 화면 바깥에 실세계하고 화면 안에 가상세계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이면 아, 저건 가짜구나. 이게 뭐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몰입도가 떨어지게 돼요. 결국은 내 시야에 실세계가 안 보이고 가상세계가 보이게 하면 몰입도가 극도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이건 이제 VR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할 때 카메라 시야각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디폴트로 그대로 써요. 처음부터 그 소프트웨어가 세팅해 놓은 걸로. 근데 예를 들어서 유니티 3D의 그 시야각 FOV라고 그러는데 필드 오브 뷰. 이 버티컬 필드 오브 뷰가 디폴트가 60도로 돼 있어요. 근데 60도를 카메라 렌즈로 환산을 하면 21mm 어안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폴트대로 이미지를 만들면 아무리 현실감 있게 리얼 렌더링을 잘 해서 보여줘도 사람이 보는 형태가 아니고 물고기가 보는 세상을 사람 눈에다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우니까 거기서 이제 멀미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협회 회원사들한테는 이제 이걸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서 사람 눈하고 똑같은 그 시야각의 렌즈가 이제 50mm 렌즈인데 50mm 렌즈일 적에 그 버티컬 FOV가 27도가 돼요. 그래서 27도, 60도를 27도로 바꿔서 한번 이미지를 해봐라. 그렇게 하더니 이제 멀미 안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이고요. 광량도 VR 멀미에 영향을 주는데 고개를 확 돌렸을 때 화면이 어두우면은 렌더링은 리얼타임으로 했는데도 뇌가 인지하는데 시간차가 생겨요. 그러면 나는 돌렸는데 이미지는 뒤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시간차, 멀미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면 VR 멀미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제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감을 다룬다 그랬는데 이제 청각 쪽으로가 이게 뭐 기술 얘기를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3D 사운드 기술 중에 음상 정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음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원리를 이용하냐면은 이 사람의 귀 모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리가 비스듬히 오는데 이쪽으로는 귀에서 반사돼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 머리에서 회절을 하면서 귀에서 또 이제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주파는 음압의 차이 갖고선 시간차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주파는 반사 회절을 하면서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들어오는 소리하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소리의 그 시간차, 압력차 요거 갖고선 방향을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원은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고주파하고 저주파를 분리를 해서 왼쪽에 가는 소리하고 오른쪽에 가는 소리를 시간차를 강제로 주게 되면은 소리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D 사운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전부터 이제 귀 모양의 더미 헤드, 사람 모양, 머리 모양의 더미 헤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기술이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VR 마이크로폰이 나와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녹음을 하면은 모든 방향의 음을 다 녹음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재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도 있고요. 이 3D 사운드 기술이 그동안 일반 스피커로 하면은 갑자기 효과가 확 그냥 떨어지고 제대로 3D 사운드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을 해야 됐는데 최근에 소니에서 3D 사운드 스피커를 출시를 했어요. 3D 사운드 스피커 안에는 마이크가 3개가 장착돼 있고 4방향으로 그다음에 스피커가 7대가 있습니다. 이 방 모양에 따라서 방에 있는 흡음재 성능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역산을 해서 그 방에 맞도록 3D 사운드를 재생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오디오 믹싱 부분인데 청각 쪽에서 코로나 때 온라인 공연 무관중 공연을 하면서 이제 가장 이 공연자들이 원했던 게 뭐였냐면
관객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더 신명이 나게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실시간으로 노이즈 필터링을 하는 거를 계속 막 급하게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800명까지 믹싱 동시에 믹싱하는 게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서버 용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뭐 몇만 명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런 온라인 공연을 할 때는 이제 오디오 믹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각 쪽인데요. 영화가 발명되면서 초기부터 냄새나는 영화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영화 산업이 제일 발달했으니까 거기에서 이 냄새나는 영화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못했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1923년에 뮤지컬에서 오렌지 향을 분사를 한 거예요. 그 큰 극장에서 환풍 시스템에서 향기를 뿜어주려니까 어마어마한 향료가 들어갔겠죠. 이 뮤지컬 제작비보다 냄새나게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거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과천의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 정보나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깔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이제 홍보관인데 거기에 이제 전자영상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객석 앞 좌석 노즐을 세 개를 달아서 정해진 장면이 나오면 그때 이 향기를 뿜어주는 팔걸이에다가 이제 버튼을 두 개를 줘가지고 A냐 B냐 시나리오를 결정을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멀티 시나리오로 해서 여러 가지 아주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냥 참패를 했어요, 흥행에. 일주일 만에 내려버렸어요. 이 영상 잘 보고 집에 가던 사람들이 지하철을 tas는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집에 가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뭐, 너 어디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이게 무슨 냄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냄새를 사람한테 쏴가지고 옷에 그 세 가지 냄새가 배어갖고 그게 섞여서 시궁창 냄새가 나게 된 거죠. 후각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먼저 왔던 냄새를 어떻게 지울 거냐. 그러고서 다음 냄새를 맡을 거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디바이스인데 향기 카트리지인데 일본은 아이폰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이폰에 이어폰 잭에 꽂을 수 있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돌리면 그 콘텐츠에 맞게 하나 야끼니쿠라고 그러는 콘텐츠인데 불고기를 굽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요 불고기 향이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이제 이어폰 잭을 통해서 일로 가면 여기서 안에 있는 향료가 열로 달궈져 가지고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이제 풀만 먹으면서 화면으로는 불고기 굽는 화면이 나오고 냄새도 불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뭐 이런 콘텐츠였어요. 이게 뭐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잘 팔렸는데 아이폰에서 이어폰 잭이 사라지면서 얘도 같이 사라져버린 케이스죠.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 궁리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냄새가 뒤섞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HMD에다 밑에다가 같이 장착하는 형태로도 있고 그냥 이 독립 형태로도 있고 이런 후각 출력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향료 형태가 고체인 게 있어요. 일본의 아로마 슈터라는 건데 아로마 조인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요. 이 나머지는 못 써요. 이 그 액체가 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체 향료는
확산 속도가 느리고 잔여물이 남고 이 디바이스 자체에 잔여물이 남고 액체가 이제 옷에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체 향료는 뭐냐면 확산 속도도 빠르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그 코만 자극을 하고 고체가 기화되면서 사라져 버려요. 아예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뭐 옷에 묻을 염려도 없고 뭐야 먼저 냄새가 잔여물이 남을 리도 없고 하니까는 이 아주 깔끔한 이제 디바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 향기 카트리지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개를 블렌딩 할 수도 있고, 각자 한 가지 냄새만 뿜어낼 수도 있고, 6개에서 적당한 걸 골라서 블렌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화장품 매장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뭐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확산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박물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향낭 그러면은 옛날에 그 향낭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 이제 이런 것도 에도 응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각 부분은 이거는 아직 요원해요. 이제 상용화하기에는 겨우 이제 하는 게 혀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 가지고 단맛을 느끼는 부분을 전기 자극을 줘 가지고 당뇨 환자가 단 걸 안 먹어도 단맛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자기 숟가락도 자기 입에 넣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넣으려면 찝찝한데 이거 계속 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거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로는 이 혀를 직접 자극하는데 이것도 뭐 다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고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촉각은 온몸 전체가 촉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위에 따라서 전부 다른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일반 가정의 범용으로 개발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이제 디바이스들을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버추얼 K 컬처 시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 세계를 저는 이제 논리적 가상 세계와 물리적 가상 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논리적 가상 세계는 뭐냐면 온라인 공간 안에 있는 그런 가상 세계 뭐 로블록스나 심시티, 메타버스 플랫폼 그거를 이제 논리적 가상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리적 가상 세계는 뭐냐면 출력 부분이에요. 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감염자들은 이제 집에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자가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갇혀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했었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이 내 공간을 다른 공간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물리적 가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앞서서 설명한 초대형 스크린, 그리고 3D 사운드 스피커, 그 다음에 후각 디바이스, 요렇게만 있어도 이 가정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이 가정용 스크린 VR 스포츠 시스템 도입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큰 부담 없이 이 정도 시스템만 갖추면 가정용 VR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논리적 가상 세계는 어떻게 만들 거냐? 제목 K컬처 시티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K컬처 시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관광시설을 한 도시 안에다가 다 때려 넣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로축에서 오른쪽은 현대고 왼쪽은 역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로축의 위는 시간예술, 아래쪽은
쪽으로는 공간제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것들을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여기에다가 전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존이다 그러면 이 박물관존 안에다가 모든 박물관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 놓으면 중앙박물관 가는 길에 옆에 봤더니 바로 옆에 국악박물관이 있네. 그러면 국악박물관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을 하면 이제 거기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뭐 케이팝 공연장서부터 전통문화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체육관광시설을 한 군데에다가 다 모아놓으면 계속 이 전체 공간에 관람객의 리피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지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상업지구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북한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외곽에는 이런 한라산서부터 백두산까지 이제 전부 배치를 시켜 놓으면 도시 외곽에다가 이것도 이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배치시켜 놓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오늘은 백두산의 맛을 좀 갈까?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일은 한라산에 갈까?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우리나라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를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까? 그다음에 그 안에선 어떤 활동이 벌어질까? 이렇게 시설물하고 활동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사례들을 여기 한 군데다 다 긁어 모으는 거니까 그 사례들을 쭉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도시 리버랜드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가상의 도시를 개발해서 여기에 입주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 가상 공간에서 살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은 없어졌는데 메타버스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것도 없어졌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 입주자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치할 수 있게 땅을 사가지고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3차원 모델링된 건축물을 여러 가지 샘플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시절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은 이미 삼성전자나 이케아, 한세, 국내 그 가전제품이나 가구 업체들이 이 인테리어의 자기 집 구조에 맞게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매칭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가상 세계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박물관이 가장 지금 VR을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멀어서 못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워낙 소장품이 많아서 이 공간 안에다가 전시를 못하니까 창고에 있는 소장품들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 가상박물관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실존하지 않는 가상박물관도 이미 개발이 됐고요. 이거는 그냥 가상공간에만 있는 가상공간이고요. 가상미술관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상도서관,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그 디지털 도서관의 실감서재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미래형으로 손짓으로만 데이터를 도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버추얼 K 컬처 시티 할 때 이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구축한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들의 검열 없는 도서관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검열이 없으니까 모든 자료들을 이제 제대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상 도서관,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얼굴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였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데가 아테나버스라는 교육도시 프로젝트인데, 영국에서 해가지고 가상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건데, 이제 버추얼 처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했어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서는 그냥 아바타가 전부 돌아다니니까 그런 위축받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는 게 이제 버추얼 처치가 일반 교회보다 나은 점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법당도 이제 가상으로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만든 게 가상 피팅룸인데, 이제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내가 고른 옷을 입은 모습을 화면에서 보여줘가지고 이제 판촉용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가상 공간을 이동을 할 때 자동차를 타든 뭐 드론으로 날아다니든 뭐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 교통수단을 자기가 골라서 마음대로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파는 거죠. 이 3D 모델 데이터를. 초고가 스포츠카 같은 것도 그냥 타고 다니면서 이제 뽐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가상 활동들을 보면, 뭐 가상 아이돌은 뭐 이미 오래전에 나왔었죠. 96년에 일본에서 다테키오코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98년에 아담하고 류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발매만 반짝하고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은 그래도 꾸준히 또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2007년에 이제 하츠네 미쿠라는 가상 아이돌이 나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 한번 반짝하고는 그냥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이제 각종 홍보 영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팔로워 수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양 해외 가상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많은 친구가 브라질인데 800만이 넘어요. 버추얼 인플루언서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돼서 이제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하고 나하고 대화도 나누는 게 더 훨씬 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이제 가상 패션쇼들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건 뭐 이미 이전부터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패션 분야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버추얼 아바타 패션쇼라든가 이런 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쭉 해왔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이쪽 부분은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상 공간에 있는 내 아바타한테도 옷을 입혀야 되니까 아바타 버추얼 패션쇼가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어요. 근데 이 디자인들이 전부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 아바타한테 입혀보고 마음에 들면 그 옷을 클릭을 하면 그 매장으로 가갖고 실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동시켜 놓은 거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가상 세계가 활성화되면은 그 굉장히 유효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상 공연, 뭐 버추얼 콘서트, 슈퍼엠이 제일 먼저 코로나 때 했고, 그다음에 BTS가 뒤를 이어서 했는데 실제로 흥행 효과가 말도 못하게 수입이 좋은 거예요. BTS 온라인 팬미팅 경우에는 195개국에서 133만 명이 동시 시청을 해서 600억 원을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한 회 공연보다 훨씬 수익이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 물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비욘드 라이브 쪽에서는 온라인 공연 중계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온라인 콘서트도 기획을 해서 하고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갇혀 지내니까는 가상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제 트레드밀을 해서, 그 다음에 사이클 머신 같은 걸로 해서 달리면서 걸으면서 이 숲속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속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국내 회사들인데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휠체어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콘텐츠도 개발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가상 결혼식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 경우에 원격지에서 이제 스튜디오 장면을 중계를 해가지고 파티에 같이 참여하는 버추얼 공연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하는 거죠.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한테는 그 필요한 음식을 밀키트 형태로 택배 배달을 해서 거기서 같이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파티를 즐기는 이제 뭐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독거노인이나 이 치매 노인들 위해서 버추얼 홈이라는 것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그 다른 사용자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버추얼 홈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가상 영정인데, 이 85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미래의 증손자 증조 할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볼루메트릭 스튜디오에서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를 쭉 손주한테 들려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아버지를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가상 영정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팔아이라는 회사가요. 이제 가상으로 온라인 추모하는 사이트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상생활의 모든 액티비티를 가상 공간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이미 시스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거냐. 이것만 구상을 하면 뭐 이 가상 세계를 구축을 해서 실제처럼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장례식, 그래서 실제 장례식장하고 그다음에 가상 장례식장을 연동을 시켜서 원격지에 있는 조문객들하고도 같이 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가상 세계가 완성됐을 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어떤 행동인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메타버스 붐이 사라지면서 이 가상융합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풀이 죽어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VR 붐을 계속 코로나 이전에 이뤘던 그 가상현실 붐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다가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 스포츠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선 이 가상현실 붐을 확실하게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제 경험상 확신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상 스포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굴르는 거죠. 하면서 화면을 보고 서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4월 달에 처음 이게 됐어요. 투어 오브 플란더스라는 대회에서 이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도 이제 팔목하고 발목에 모션 센서를 달아가지고 품새 겨루기를 온라인으로 하는 버추얼 태권도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도 2018년에 게임 돌림픽이라는 거를 했어요. 아이돌 올림픽을 줄여가지고 게임 돌림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아이돌 e스포츠 대회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VR 스포츠도 했어요. VR 게임은 인피니트 파이어랑 하도, 비트 세이버 이제 이 세 가지가 구성해서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온게임넷이랑 같이 했는데 온게임넷이 CJ에서 채널을 이제 닫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온게임넷의 담당 직원들이 독립을 해서 채널을 CJ에서 사갖고 나와서 지금 수업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버추얼 스포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IOC가 버추얼 스포츠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IOC에서 올림픽 아젠다 2020 플러스 5에서 버추얼 스포츠 개발을 장려를 했어요. 요즘 올림픽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자꾸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자, 그럼 버추얼 스포츠를 하자. 그래서 도쿄 올림픽 때 프리 이벤트로 2021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를 개최를 했어요. 도쿄에서.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스포츠 대회를 뭐 IOC도 안 해봤고 일본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온라인 스포츠 대회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붐업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스포츠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당분간 e스포츠 쪽으로 좀 먼저 하면서 거기에 버추얼 스포츠도 같이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2023년에 싱가포르에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올림픽 e스포츠 게임즈라는 걸 창설을 했고요. 2024년 파리올림픽 때. 그래서 202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림픽 e스포츠 게임을 개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무일머니 파워로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개최권을 따내버린 거죠. 그 IOC가 버추얼 스포츠에 이거 진짜 해도 되겠다라고 자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 2020년 12월 9일에 유럽 사이클 선수권 대회를 e스포츠로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클 머신에 타가지고 하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은 미국의 그 사이클 머신 회사인 G프트라는 회사가 구성한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에 맞춰서 이제 서로 시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대성공을 해가지고, IOC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버추얼 스포츠를 밀고 나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G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도쿄올림픽 때 버추얼 시리즈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란투리스모, 그 다음에 코나미에서 개발한 야구 게임이고, G프트가 개발한 사이클이고, 요트 조정,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종목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e스포츠에서는 양궁, 야구, 체스, 사이클, 댄스, 모터스포츠, 사격, 태권도, 테니스, 요트 이제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이 태권도가 우리나라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리프렉트 테크놀로지라고 팔목하고 발목에 붙이는 그 센서를 개발한 회사가 이 버추얼 태권도를 우리나라 세계 태권도 연맹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좀 우리나라 게 아닌 게 좀 아쉬운 거죠. e스포츠가 지금 우리나라가 종주국인데 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사우디로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쉽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냐? 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대회 종목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만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경기만 게임만 e스포츠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그 20가지 정도 되는 e스포츠 종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게임들은 개발사가 허락을 안 해주면 대회 개최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돈 많이 주면 당연히 중국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주도권을 다 뺏겨버린 거죠. 우리가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버추얼 스포츠에서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파크 골프가 그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거의 스크린 골프 버전, 스크린 파크 골프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사에서 개발한 건 이제 마이 파크 골프라는 게임인데 이게 뭐 전국으로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돼 있고 최근에 오픈한 매장에서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풀 부킹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100% 파크 골프장을 확산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크 골프 인구는 계속 더 지금 늘어나겠죠. 그럼 땡볕에 더운데 시니어들이 파크 골프 하다가 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스크린 파크 골프로 당연히 찾아가겠죠. 아니면 평소에 연습할 때도 가게 되는 거고. 이거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협회에서 하반기에는 스크린 파크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버추얼 스포츠 대회도 개최해 본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점 확산해 나가면 이 가상현실 기술이 가상융합 산업이 다시 좀 활기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이렇게 화려한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돌아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개발했던 그 메타버스들은 민간에서 개발을 하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까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부가 처음부터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키되 토지는 팔지를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국가가 토지를 팔아먹어 갖고 이걸 다시 공적 개념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는 처음부터 토지 공개념을 둬서 입주자들한테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임대는 하되 땅을 팔아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도시에 이제 민간인들 입주시켜서 이제 건물을 짓게 하면은 서로들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할 거고 또 좋은 위치에 만약에 유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좋은 위치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임대료 비싼 만큼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건물을 크게 짓는 데거나 옆 건물에 피해를 줄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실제 도시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같은 게 있듯이 가상도시에도 그런 건설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서도 뭐 이 집단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가상세계에도 가상세계 윤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으면 가상현실 기술은 오감을 통해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 중에 오감을 동시에 쓰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밥 먹을 때하고 섹스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버추얼 섹스의 수렴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술이 발전하면 버추얼 섹스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버추얼 섹스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자를 에다가 3차원 딥페이크 기술이 개입이 되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상의 아바타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 연예인으로 얼굴을 바꿔치기 하여 연예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버추얼 섹스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현행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실제로 강간을 해야 강간죄가 성립이 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명 연예인으로 얼굴을 바꿔치기 한 3D 아바타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친구들에게 퍼뜨려 친구들이 돌려가며 버추얼 섹스를 한 경우 윤간에 의한 특수강간죄가 성립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무죄였기 때문에 특수강간죄도 성립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다음에 위의 상황을 보고 연예기획사 사장이 연예인과 합의하에 연예인의 3D 아바타 데이터를 만들어서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버추얼 섹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성매매 방지법의 매춘행위에 해당하는가? 실제로 섹스를 안 했다고 해서 1, 2가 다 무죄이기 때문에 이 3번 질문도 무죄가 될 것 같죠. 이렇게 그 실세계의 기초를 둔 법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일이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측을 했던 거예요. 1995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정보과학회의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가상현실 분야 쪽에 교수들하고 연구소 연구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난상 토론을 한 게 뭐냐면 이 초속 정보통신망이 완성이 돼서 가상 세계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날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 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난상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디지털 육법 전서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론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가상세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가상세계에서도 전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격감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상세계 범죄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악플 때문에 막 이지매를 당하다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묻지마 강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사람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아주 심각한 범죄죠. 그런데 이 가상세계에서는 막 집단 이지매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몇 달, 몇 년을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럼 이건 가해자도 특정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힘들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룰루랄라 신나게 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고통받은 적이 없어요. 죽음에 이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람은 고통 없이 죽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이지매 당해서 자살한 사람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럼 어떤 범죄를 중히 다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실세계하고 가상세계의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온라인 가상세계는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콘텐츠 공급자들하고 헤비 유저들이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처럼 가상세계를 지배하면서 PK, 아이템 거래, 확률형 아이템, 딥페이크, 해킹 등으로 초보자나 라이트 유저를 약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가상세계에서도 가상세계 10계명을 그 맨 위에 놓고 그 밑에 각종 여러 가지 그 규정,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10계명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기독교만 있냐 불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불교 쪽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불교에도 10계명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불교 천수경에 10악 참회라고 있어요. 또 내용이 비슷해요. 뭐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인간 사리에서의 보편타당한 선악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상세계에도 그런 보편타당한 그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가상 10계명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 AI 버블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 지금 AI 전문가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생성형 AI 기술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쓰면 내일 당장에 될 수 있는 게 있고 30년 후에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AI 전문가들이 뒤죽박죽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결론은 이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음성 인식 기술을 참고를 하면 돼요. 요즘 음성 인식으로 뭐 자유자재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인식률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들이 자기네 소프트웨어 자랑할 때 인식률 98%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40년 전에도 음성 인식률은 98%였어요. 그때도 98%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못 쓰고 지금은 쓸 수 있냐? 그때는 98%가 어디서 쟀을 때 98%였냐면 무음실에서 쟀을 때 98%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 환경소음이 있는 그 상황에서 98%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하고 지금 사이에 뭐가 발달한 거냐?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주변 소음 제거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필터링 기술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생성형 AI에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필터링 기술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페이크 뉴스 필터링 기술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걸릴까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회사들이 이제 인공지능 엔진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서로 달콤한 거를 사용자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윤리관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AI의 윤리 기준을 제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막 개발이 되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상세계 10계명이 AI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 10계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제가 작년 연말에 2차 한류혁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좀 관심이 더 있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이 뭐 인쇄본하고 이북 양쪽으로 출간이 돼 있으니까요. 교보문고에서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다가 남겼으니까요. 이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회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